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대고객 외환 실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외국 통화의 매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외국 통화의 매입에 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대고객에 대해서 달러를 또는 다른 외국 통화를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매도. 첫째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매매 신청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나 대외동포나 해외 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뭐 받죠? 여권. 그죠? 그다음에 외국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재환전할 때, 그러니까 외국인 여행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로 재환전하고 싶다. 처음에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원화를 다시 달러로 재환전하고 싶다. 그죠? 재환전하고 싶다. 이럴 때 은행은 뭐 받습니까? 이 당시에 이때 갔을 때의 실적을 받죠. 실적 범위 내에서만 재환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적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한 매입 증명서가 없어요. 손님한테 저 외국인 그 여행자한테 당신이 옛날에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꿀 때에 매입 증명서가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재환전이 가능합니다. 이거 주세요 했더니 호텔에 두고 왔어요. 빨래에 넣어버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찢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없다. 라고 하면은 재환전이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얼마까지? 그렇지. 1만 달러까지는 가능하죠. 그죠? 1만 달러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뒤쪽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그죠? 100만 원까지는 여권에 적지도 않죠. 그죠? 자, 여권에 기재 없더라도 1만 달러까지는 되죠. 그러니까 재환전 증명서류 없이 1만 달러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것도 없다. 그런데도 더 바꾸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빙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대외직업수단 매매신고서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외직업 매매수단 신고서 어디서 발급합니까? 한국은행이 발급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발급한 대외직업수단 매매신고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매입증명서가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재환전이 가능하고 그게 없으면 10,000달러까지만 재환전이 가능하다. 그죠?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은행에서 매도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첫째로 매도할 때 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필증을 발행하는 경우. 자, 우리가 달러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초과하여 휴대 출국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휴대 출국하는 경우에 있는데 이때 일반 여행자는 그렇습니까? 세관에 신고하죠. 하지만 나머지 단체, 체제자, 유학생, 그죠? 유학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외 이주자, 등등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필증을 1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필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다시피 해외 체제자, 유학생,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10,000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필증을 발급해 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비, 국내 재산 반출 다 10,000달러 초과하는 현찰이나 여행자 수표로 환전할 때는 매각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매각할 경우에는 필증을 끊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에게 1만 불 이내로
여행경비가 있습니다. 여행경비. 여행경비의 경우에 우리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행경비 환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필증을 끊어주지도 않고 환전을 해달라 그러면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어떤 금액이든 가능합니다만은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행경비가 얼마까지? $10,000까지는 가능하죠. 그죠? $10,00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10,000가 1년에 $10,000야, 어떤 $10,000야? 회당 $10,000죠. 한 번에 갔다 올 때마다. 따라서 최근 입국일 이후에 환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2월 5일 날 한국인 외국인 거주자인데 2월 5일 날 출국했다가 나갔다가 2월 10일 날, 그죠? 다시 한국에 돌았어요. 이때 $10,000를 여행경비로 환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3월 5일 날 와서 또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3월 5일 은행에 와서 나 3월 10일 날 출국 예정이니 해외 출장 예정이니 여행경비로 $10,000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 뭘 확인합니까? 예전에 이때 $10,000 바꾼지 안 바꾼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권에 매각 사실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걸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당 $10,0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 5일 날 출국 예정인데 3월 10일 날 출국 예정인데 다른 은행에서 3월 5일 날 다른 은행에서 출국할 거라고 $10,000를 바꿨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없죠. 회당 $10,000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금액이 작으면은 아예 적지도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매입증명서가 없을 때 매입증명서가 없는데도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다시 말해서 외국인 여행자에게 재환전해 줄 때 매입증명서 주세요. 없는데요. 그러면은 $10,000까지는 재환전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물론 여권에 적습니다만은 대신에 여권에 안 적어도 되는 금액이 얼마야? 100만 원. 금액이 작은 경우 안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행경비의 경우에도 금액이 작으면 100만 원까지는 여권에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환전 매입증명서를 가지고, 그죠? 매입증명서를 가지고 재환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입증명서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였다. 근데 그 금액을 몽땅 다 재환전할 경우에는 매입증명서 됩니까? 회수해야 되죠. 또 쓰면 안 되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근데 $10,000 매입증명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00만, 5천 금액이 너무 작다. $100,000를 합시다. $100,000의 매입증명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0를 다시 재환전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매입증명서 $100,000 있으니까 $50,000 재환전해 주는 건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증빙서 여백에다가 $100,000 중에서 $50,000는 재환전했습니다라고 기록해 놔야 나중에 이 $100,000 매입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은행에 또 와서 똑같이 금액을 써먹으면 이중으로 써먹으면 안 되죠. 그죠? 이중으로 사용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에 그 매입증명서에다가 표기하고 그거는 돌려줘야죠. 그죠? 혹시 이분이 다른 은행 가서 $50,000 말고 또 안 들어서 $70,000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50,000 남아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00를 또 재환전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손님한테 도로 쓰고 교부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해서 재환전할 경우에 우리가 통상 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죠?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실적 범위란 게 뭐냐? 일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최근 입국일 이후, 그죠? 최근 입국일 이후에 환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환전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니까 날짜 불문하고 일자 상관없이 매입 증명서가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는 발행일자 상관없고 반면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최근 입국일 이후에 발행해야 된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 뭡니까? 매도 대금을 원화로 받을 경우에는 손님한테 달러를 파는데 그 달러가 현찰일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은 무슨 환율? 현찰 매도율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외로 송금할 때는 송금률, 전신한 매도율이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환전상, 이번에 이제 환전상 이야기 나오네요. 자, 환전상, 환전영업자가 되면은 일단 우리는 뭐부터 고려해야 되느냐? 우리 일간부에서 다 배웠습니다만은 환전상을 관할하는 부서는 그죠?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세청에서 관할하죠, 그죠? 자, 요거 관세청에서 관할한다 하는 것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 환전상을 할 수 있는 환전 영업자를 할 수 있는 등록 자격 일정한 영업장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은 다 가능합니다. 일정한 영업장이란 무슨 말이냐? 영업장에 대해서 영업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 돼야 된다. 그죠? 50평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조그만 영업장만 있으면 돼요. 그 영업장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어요. 영업장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등록 내용의 변경 및 폐지, 변경하고자 하거나 어디 신고합니까? 관세청이 관할하니까 관세청에 변경 신고를 하죠. 그죠? 등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어디 신고합니까? 당연하지. 관세청에 폐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관세청에서 관할하니까 환전상의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뭐 등록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다 뭡니까? 관세청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전영업자가 거래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하고 먼저 은행을 정해야 그 은행하고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뭐 등록 필증 사본을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환전영업장은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통화 달러나 여행자 수표 중에서 재환전해주고 달러 중에서 재환전해주고 남은 잔액을 은행에다가 팔거나 예치하거나 보관하거나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지정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외국 통화를 대가로 다른 외국 통화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달러를 주고 엔화를 살 수도 있죠. 그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영업자는 이런 환전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했죠? 반기별로 6월달과 12월달에 그죠? 6월까지 12월까지의 영업실적을 환전실적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신고합니까?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은행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관할이 감독하는 부서가 관세청이다 보니까 관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반기별로 하죠. 반기별로.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6월 달까지 한 것을 7월 10일까지, 12월까지 한 것을 7월부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그 다음 달 1월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환전영업자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 여기 나오네요. 이런 등을 반기별로 10일까지 그죠?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어떤 내용들을 뭐 환전일자, 매각자 뭐 등등등등등 예 환전 내역을 신고해야 된다. 그 신고가 아니고 뭡니까? 제출해야죠. 내용을 환전 내용을 제출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 환전 영업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냐? 손님한테서 달러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 주급 수단을 대가로 원화를 대가로 외국 통화거나 여행자 수표를 살 수 있죠. 그죠? 살 수 있죠. 그래서 살 때는 손님으로부터 뭐 받습니까? 외국한 매각 신청서를 받죠. 그죠? 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이런 실명 확인 증표에 따라 가지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통연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외국 통화로 매입할 경우에는 그게 신고 등의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이 확인할 경우에는 저희 말해서 우리가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죠? 현찰의 경우에, 그죠? 현찰의 취득 경위를 확인할 경우에 기준 금액이 얼마였더라? 2만 달러. 그죠? 2만 달러죠. 그러니까 2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죠. 그죠?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외국한 매각 신청서 4번을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통화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뭐 발급해줘요? 실적이 돼야 되니까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한 매각 신청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금액이 작으면은 굳이 외국한 매각 신청서를 받지도 않고도 손님한테 달러를 팔아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2,00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매입 증명서도 발급해 주지도 않고, 그죠? 실적이라는 걸 보여주지도 않고, 매각 신청서 받지도 않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경우에 볼게요. 그러면 자, 환전상이에요. 환전상이라 그러긴 합니다만은 정식 명칭은 환전영업자죠, 그죠? 환전영업자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달러를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매각.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있고, 국민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있죠. 오케이? 자, 환전영업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달러 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죠? 국민 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달러 살 수 있나요? 예스. 문제 없어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반면에 거주자에게 환전영업자가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비거주자에게 환전영업자가 달러를 매각할 수 있나요? 이게 뭐야? 재환전이죠. 그죠? 재환전의 경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이 가능하죠. 실적이란 건 뭐예요? 매입 증명서 안에서 재매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에게 환전영업자가 달러를 매각할 수 있나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려는데 좀 혹시 환율이 좋을까 싶어서 길거리에 있는 또는 명동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달러를 살 수 있나요? 환전영업자는 거주자에게, 국민인 거주자에게 달러 팔 수 있나요? 얼마까지? 2,000달러까지만 가능합니다. 2,000달러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2,000달러가 어떤 2,000달러였죠? 매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금액, 매각 신청서가 필요 없는 금액이 2,000달러죠. 그러니까 2,000달러까지는 국민인 거주자가 환전상으로부터 달러 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2,000달러 넘길 경우에는 환전상으로부터 달러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2,000달러 이하의 그 경우에는 신청서나 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이에요. 몇 년 보관하죠? 5년. 서류는 무조건 5년이라 설명했죠. 그죠?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열심히 지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행자 수표입니다. 여행자 수표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의 경우에는, 달러 현찰의 경우에는 분실하면은, 영원히 자기 돈 아니죠. 그죠? 분실해버리면은 빠이빠이죠. 완전히 자기 돈 아니야. 하지만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즈 체크는 분실을 하더라도 다시 뭡니까? 다시 재교부가 가능해요. 따라서 예언자 수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분실을 하더라도 오케이. 분실이라도 오케이. 현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예? 하다는 이유로 예언자 수표 트래블러즈 체크를 씁니다. 여기 나오죠. 현금 휴대 시의 불편함과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죠?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유가증권과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 수표의 경우에는요. 예언자 수표는 현금입니다. 현찰의 경우에 만기가 있습니까? 없죠. 유효기한이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수표 유효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익명금액이 일정하게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권으로 정액권에 관한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현찰의 경우에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찰에 100원짜리 주화 지폐 같은 지폐를 합시다.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그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지폐, 또 뭐 있나? 50,000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예를 들어서 지폐인데 275원짜리 지폐, 3,725원짜리 지폐 있나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다 정액권이야. 마찬가지로 예언자 수표도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 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이런 정액권이 되지 375.25달러 이런 건 없어요. 정액권으로 발행된다. 자, 그 다음에 분실이나 도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발행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환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현실적인 문제로 2022년 1월 현재 지금 현재 국내에서 예언자 수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즘은 여러분들 해외에서 현찰 씁니까? 국내에서 현찰 씁니까? 안 쓰죠. 쓰긴 씁니다만은 거의 다 뭡니까? 카드 쓰지, 카드. 그죠? 마찬가지로 요즘은 해외 여행 가더라도 대부분 다 카드를 쓰니까 이렇게 현찰을 쓰는 경우도 드물고 따라서 현찰을 잊어버릴 위험을 위해서 예언자 수표를 쓰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찰만을 쓸 때 그야말로 카드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등이 잘 안 될 때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가면은 지금부터 현찰 답을 두둑하게 심지어 옛날에 복대에 차고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예언자 수표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현찰도 안 쓰니까 예언자 수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실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 수표 관련 항목은 시험에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 않는 안 쓰는데 굳이 내용에 대해서 미주알 고전을 깊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용이나마 대략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언자 수표 신청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예언자 수표를 준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수표가 분실을 방지하는 분실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노하우가 이렇습니다. 자, 예언자 수표가 이렇게 있으면 크게 쓸게요. 자, 트래블러즈 체크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100달러 라고 악면이 있죠. 그러면 상기 금액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나오냐니까 홀더즈 시그너처 그 다음에 카운터 시그너처 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예언자 수표를 사면 현찰 사는 것처럼 예언자 수표를 사면은
그 창구에서 은행은 보는 앞에서 홀더즈 시그니처에다가 사인을 탁 하는 거야. 그리고 카운터 사인은 비워둬요. 그리고 비워둔 상태로 이제 달러를 트래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요. 해외 나가서 물건을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고 100달러를 지불할 때 그 현지의 해외 현지 상인이 보는 앞에서 이 위에 있는 사인과 똑같은 사인을 하면 이 사람이 이 트래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확인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100달러가 되는 거야. 하지만 누가 만약에 분실을 훔쳐갔으면은 여기에다가 그 사람이 이 돈을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사인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거하고 절묘하게 똑같은 사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금방 들키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상인이 아니 위에 있는 사인은 한자로 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밑에다가 한글로 썼냐? 똑같이 해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훔쳐간 거지. 그건 달러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실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처음에 보자마자 여행자수표를 받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홀더즈 사인란에다가 사인하고 그 다음에 해외 가서 사용할 때 카운터 시그너처란에다가 서명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떤 형태도 가능하지만 구매 신청서하고 여권에 있는 서명하고 동일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상인한테다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면 이가 위에 똑같은 거 사인을 하면은 그 상인은 여권 주세요 하고 여권을 보고 그 여권상에 있는 사인과 여권에 사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권에 있는 사인과 이거 사인이 일치라는 걸 확인하고는 그때부터 100달러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사인과 같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 사인 해놓고 아까 뭐였죠? 홀더즈 그러고 또 카운터 사인에다가 받자마자 한꺼번에 예를 들어 사인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이 훔친 사람이 바꾸더라도 사인이 똑같으니까 현찰처럼 인정될 수가 있죠. 따라서 반드시 이 칸에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안 돼. 나중에 쓸 때 해라. 오케이? 쓸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자 수표를 구매할 때, 여행자 수표를 살 때 그 전에 구매 신청서라는 걸 발급합니다.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구매 신청서를 쓰고 구매 신청서를 나중에 주는데 다시 사본을 주는데 이럴 때 은행 보관용은 은행에서 보관합니다만은 구매자용을 고객에게 교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매 신청서에 트래블러 책 구매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이 트래블러 책에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역이냐? 예를 들어서 달러 100달러짜리 5장 또는 달러 50달러짜리 2장 합해 가지고 700달러인데 이거는 넘버 1, 2, 3, 4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또는 2장은 날라 789에서 790까지 라고 여행자 수표의 내역 발행 넘버가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신청서에다가 어디다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느냐니까 이 구매 신청서에 내역이 다 있죠. 그죠? 이 내역은 나중에 혹시나 여행자 수표를 잊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를 발급한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나 여행 수표 잃어버렸다. 어떤 내용이냐? 100달러짜리 5장 다 잊어버렸는데 넘버가 1, 2, 3, 4부터 1, 2, 3, 9까지다. 그 다음에 뭡니까? 50달러 2개 잊어먹었는데 그게 789하고 790원이다 라고 내역을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있어야 내가 샀다는 증빙이 되죠. 따라서
이거하고 예정자 수표하고 같은 지갑에 보관해야 돼, 안 돼야 돼? 같이 잊어버리면은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여서. 그죠? 예정자 수표하고 구매 신청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우리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분실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거 잊어버렸다라고 재발행해 주세요. 그죠? 재발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재발행 신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그거 은행에서 사긴 합니다만은 어디다가 재발행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정자 수표의 판매 회사 앞으로 합니다. 요즘은 예정자 수표를 발행하는 회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여태 과거에 예컨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라든지 또는 토마스 쿡 뭐 이런 데서 예정자 수표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은행이 아니고 어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 갔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도쿄 지점에다 전화 걸어서 나 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여행 왔는데 예정자 수표 잊어버렸어요. 어떤 예정자 수표예요? 1, 2, 3, 4, 5부터 1, 2, 3, 4 뭐 몇 번까지 그다음에 7, 8, 9부터 몇 번까지 넘버를 불러주면은 그쪽에서 뭡니까? 다시 재발급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구매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구매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하고 어디로? 해당 판매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은행이 아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 판매 회사에 연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잊어버리더라도 또 재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니 아래쪽에 홀더즈 사인 시그너처하고 뭡니까? 카운터 사인 양쪽에다가 다 해버리면 다 동시에 해버릴 경우에는 잊어버리더라도 그 뭡니까? 가져간 사람이 쓸 수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발행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 또는 심지어 이거 아예 사인까지 안 할 경우에는 더더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한쪽에만 사인하고 한쪽에는 공란이 있어야만이 쓰지 못하니까 이럴 때 재발행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정자 수표의 경우에는요. 예정자 수표의 경우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위에다가 홀더즈 시그너처, 그 밑에 카운터 시그너처를 해야 된다. 어디에만 한다고? 한쪽에만 한다. 홀더즈에만 사인하고 카운터 사인은 나중에 한다. 또 구매 신청서하고 수표하고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제 그 외에도 외화 수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 수표도 있고 외화 수표입니다. 마니 오더도 있고 또는 국고 수표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예정자 수표도 있고 등등등의 개인 수표도 있고 여러 가지 외화 수표들이 있죠. 그렇죠? 외화 수표가 있습니다. 자, 외화 수표들이 뭐가 있고 각각의 특징이 뭔지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첫 번째, 이 은행 수표. 은행 수표는 뭐가 똑같으냐?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게 뭐가 똑같으냐니까 자기압 수표가 똑같아요. 자기압 수표. 누가 발행해요? 은행이 발행해. 은행이 발행해. 그리고 은행이 발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그 수표를 손님이 와서 외화 수표를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자 했을 때 이게 발행자가 내가 있는 은행과 환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은행 수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환거래 은행이 발행했으면은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서명감, 네? 다시 말해서 시그너처 북을 가지고 있어요. 시그너처 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발행한 그 코레스 은행이 발행한 수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표에 뭔가에 사인이 있을 텐데 그 사인을 시그너처 북에 있는 사인과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인이 있네. 그럼 여기서 발행한 거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환거래 은행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시그너처 북이 없고 따라서 누가 사인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진짜로 그 은행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로 간주해? 이것은 개인 수표로 간주한다는 거죠. 개인 수표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니 오더. 우리가 아까 해외로 송금할 때 타발 송금의 경우에 타발이 아니고
당발이군요. 해외로 송금하니까 당발 송금할 경우에 우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뭡니까? TT로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 스위프트로 송금하는 경우, 두 번째가 MT 메일 오다, 메일로 보내는 경우, 메일 편지 안 씁니다만은 편지로 보내는 경우, 또 하나 뭐야? 송금수표로 보내는 경우 있었죠, 그죠? 송금수표로. 다시 말해서 소액이거나 구자가 없거나 또는 등록금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소액이거나 그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또는 등록금의 경우에 송금수표로 송금하죠. 거꾸로 해서 해외에서도 보낼 때 송금수표로 돈이 올 수 있죠. 자, 이 수표. 다시 말해서 많이 오다 송금수표입니다. 송금수표는 경우에는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은행 또는 발행회사에 지불하면 발행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발행기관의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은행이 발급하면은 뱅크마니 오다. 그죠? 그 다음에 퍼스널 마니 오다. 사람이, 소위 개인이 발급하면은 퍼스널 마니 오다.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포스털 마니 오다. 그죠? 누가 발행했느냐? 은행이 발행했으면은 뱅크마니 오다. 개인이 발행했으면 퍼스널 마니 오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발행했으면 포스털 마니 오다. 그러니까 누가 발행했느냐의 발행인에 따라서 마니 오더의 이름이 다르게 부른다. 그렇겠죠? 그죠?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표가 뭐가 있었죠? 송금수표가 있었고, 또요. 수표가 마니 오더가 있었고, 송금수표, 그 다음에 은행수표가 있었죠. 또 아까 배웠던 이것부터 먼저 해줘. 국고수표, 나라가 발행한, 국고가 발행한, 나라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발행하느냐? 그 나라의 재무성, 트레저리, 재무성이 트레저리니까 재무성에서 발급합니다. 이럴 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추심 전 매입만 가능합니다.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리 설명합니다. 자, 은행에서 달러 수표가 왔을 때 하나 방에 추심 전 매입이 있고요. 추심 후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달러를 수표를 받았죠.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발행처가 있겠죠. 발행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 발행은행이 있겠죠. 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수표가 왔는데 니네 수표도 발행한 거 맞니? 수표를 보냅니다. 여기다가 보내고 확인하고 이 실물을 보내고 실제로 그쪽에서 확인하고 달러를 보내줍니다. 보내주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달러 수표를 발행은행에다가 보내고 실제로 달러 받는 거는 이걸 추심이라 그러죠. 추심이라 그럽니다. 보냅니다. 이럴 때 해외로 실물을 보내고 달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달러를 내주는 것을 추심 전 매입이라 그러고, 추심 후는 뭡니까? 보내고 실제로 달러가 들어와야 달러가 들어온 후에 매입해 달러를 손님한테 내주는 것을 추심 후 매입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추심 전 매입이 안전해요. 추심 후 매입이 안전해요. 이게 훨씬 안전하죠. 그죠? 안전하죠. 반면에 추심 전 매입은 달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달러 내주는 것이니까 사실상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추심 전 매입은 확실한 경우에만 추심 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추심 후는 은행 입장에 안전하니까 다소간 불확실한 경우에는 추심 후 매입을 따르겠죠. 자, 그런데 국고수표는 누가 발급했다고? 은행이 그 나라의 재무부가 발급한 거니까 국가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심 전 매입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자수표 아까 설명했죠, 그죠? 예정자수표. 그래서 분실을 막기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급한 건데 현금하고 동일하게 쓰고
그 다음에 코레스은행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가 동일하게 했고, 자, 예행자수표에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행자수표는 현찰과 똑같은 거니까 현찰이니까 유효기간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정액권이다. 그 다음에 구매 신청서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행이 가능하다. 잊어버리더라도 재발행이 가능하다. 아까 다 설명했죠. 그죠? 예행자수표. 자, 마지막으로 개인수표. 누가 발급해요? 개인이 발급해. 이다 보니까 개인이 발급했으니까 은행이 발급한 경우는 몰라도 개인이 발급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죠. 따라서 은행은 개인 수표는 뭐로? 추심 후에 지급합니다. 그렇죠. 추심 후에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외화수표의 유효기간부터 따져본다면 재무성 수표는 1년이라 그랬죠. 그죠? 예행자 수표는 현찰이니까 유효기간 없어. 보통의 경우에 나머지 그 외의 수표는 보통의 경우에는 수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효기간인데 만약에 표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6개월. 아무 말이 없으면 6개월입니다. 있으면은 그때까지. 없으면 6개월. 재무성은 1년. 그렇죠? 그 다음에 배서자 수표. 배서가 수표 앞면에 pay to the order of에 누구에게 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수친이거든요. 그죠? pay to the order of 누구? 다음에 예를 들어 pay to the of Mr. Kim 이렇게 되어 있으면 Mr. Kim에게 주라는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수친 이름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Mr. Kim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메리다 뭐야? 케네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pay to the of 메리 케네디라고 하면은 메리 케네디 수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으로 아까 나오네요. 추심 전 매입이냐, 추심 후 매입이냐. 추심 전 매입은 먼저 외화수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여신행위다. 대출이다 그랬죠. 대출이다 보니까 거기에 신용도라든지 외화수표의 종류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추심 전 매입만 가능한 건 뭡니까? 국고수표. 그죠? 국고수표.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성 국고수표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국고수표의 경우에는 추심 전 매입만 가능합니다. 추심 후 매입은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죠. 그래서 해외 직업은행에다가 외화수표 대금을 청구해서 이런 수표가 있는데 니네가 발행한 거 맞으면은 그 달러 금액 주세요. 해서 돈을 받고 나서 돈을 회수한 다음에 달러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 모를 때는 금액을 받고 주는 거죠. 은행 입장에 안전하죠. 그 수표가 진짜로 은행에서 달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안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통상 개인 수표 같은 경우에는 추심 후 매입하고요. 국고수표는 확실하니까 추심 전 매입이 원칙이다. 그죠?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수표를 매입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이 뭐냐? 앞에 대략 다 배웠습니다만은 국고수표는 추심 전 매입만 가능하다.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추심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일본에서의 소절수라고 해요. 소절수. 예. 고깃대라고 하는데 고깃대라고 있습니다만 소절수는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는 엔화수표예요. 엔화수표. 국내용이에요. 국내용이다 보니까 은행은 그걸 갖다가 살 수도 없고 추심을 돌려서도 안 되고 아예 엔화 고깃대 소절수는 거래 안 됨. 그 다음에 수표 발행의 경우에 발행이 나중에 그게
위조다를 주장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부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앞면이 위조됐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1년입니다. 1년이고 뒷면에 배서가 위조됐다라고 주장할 경우로 할 때는 3년까지 위조다라고 부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수표를 매입할 경우에 수표를 매입하고 손님한테 달러를 내줄 경우에 혹시나 발행인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조된 거야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앞면의 경우에 1년, 뒷면의 경우에는 3년의 위조를 주장할 가능성도 위험도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이나 채권이 불가능하다. 아까 고기 때 소절수는 은행에서 매입이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채권도 매입이나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표에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적혀 있어. 달러가 아니고 이렇게 달러로만 적혀 있어요. 달러로만. 그러면 이게 달러인데 달러를 쓰는 달러라는 통화 단위를 쓰는 게 US 달러만 달러가 아니고 싱가포르에도 달러라는 말을 쓰고요. 홍콩에서도 달러라는 말을 쓰고요. 그죠? 동화가 또 뭐 있습니까? 호주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다 달러라는 말을 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 에서도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뉴질랜드 달러, 홍콩 달러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러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과연 US 달러인지 캐나디안 달러인지 홍콩 달러인지 싱가포르 달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달러라 그러면 무조건 US 달러가 아니야. 다른 나라 싱가포르 달러도 있고 홍콩 달러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럼 그게 홍콩 달러인지 US 달러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합니까? 지급은행이 홍콩에 있어. 홍콩 달러네. 지급은행이 싱가포르에 있어. 싱가포르 달러네. 지급은행이 캐나다에 있어. 캐나디안 달러네. 지급은행의 소재지 국가의 달러로 봐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US 달러가 아니야. 지급은행의 국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싱가포르, 홍콩으로 바뀐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부도가 뭡니까? 지급 거절한 거죠. 수표를 수표를 사가지고 자, 손님이 수표를 가져왔어요. 외화수표. 그죠? 외화수표. 그래서 이 발행은행에다가 실물을 보내고 그죠? 추심을 돌리고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들어올 텐데 뭐 달러든 뭐든 간에 들어올 텐데 달러가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추심 전 매입을 통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손님한테 달러 먼저 줬어요. 그리고는 달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달러가 안 들어와. 부도 될 수 있죠. 자, 이럴 때 부도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통상 뭐 해외 지급은행에서 그 수표 부도났어요 라고 통지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수표가 추심을 돌리는데 60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심 전에 매입했는데 그게 60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가 부도라고 합니다. 자, 부도가 나면 어떡합니까? 본부에다가 영업점에서 부도를 맞으면 본부에다가 부도 났어요 라고 등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등록하면은 영업점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영업점에서 뭡니까? 부도 내역을 확인하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추심 전 매입했으니까 이것을 손님한테 원화를 내주었으니까 또는 달러를 내주었으니까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의뢰인에다가 연락을 해서 당신이
우리 은행에 저희 은행에 와가지고 수심 전후 매입한 외화 수표가요 부도 났으니까 다시 그 금액을 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해서 통지하고 그 돈을 은행에서 도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부도가 났으니까 그 돈을 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부도가 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액 부족, 잔고가 없어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잔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스, 분실됐어요. 스탑 페이먼트, 뭐가 그 계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급이 정지됐어요. 어카운트 크로즈드, 그런 계좌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리퍼 투 더 마커, 메이커,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계약 불이행, 인도스먼트 미싱, 뒤에 배서가 안 됐어요. forged endorsement, forge, 뭡니까? 위조. 포스트 데이트, 아직까지 만기도 안 됐는데 벌써 발행된 거예요. 선일자로 발행한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달인데 뭡니까? 6월 달에 발행한 걸 됐다. 미리 발행한 것처럼 됐다. 센트롱, 엉뚱한 데로 갔어요. 스테일 데이트,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스테일, 썩었다는 거죠. 그죠? 지났다. 시그너처 포즈드, 사인이 위조된 거야. 시그너처 이레귤러, 엉뚱한 사인, 리레귤러, 사인이 없는 거야. 이런 등등의 이유로 부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도가 처리되면, 부도 나면은 은행은 어떤 게 합니까? 그 달러를 매입 외환 계정에다가 넣어둡니다. 매입 외환, 추심 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 외환 계정으로 넣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외환 회계를 배울 텐데 외환 회계에서 매입 외환, 매도 외환 등등을 배울 겁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부도가 나면 어디에 넣느냐? 매입 외환 계정에 넣는다. 네, 매입 외환의 계정에 넣는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손님한테 도로 그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뭘 받습니까? 원금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경과 이자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금도 받고 경과 이자까지 받는데 달러로 받아야 되니까 달러 받을 때는 손님한테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 달러를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전신한 매도율을 적용하죠, 그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그동안에 경과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그로부터는 그 환가료 기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도대금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외화 여신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연체율을 적용해서 받는다. 당연히 환율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환율은 그 당시에 언제 시점? 회수하는 시점. 그죠? 부도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전실한 매도율을 적용해야 된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고객 외환실무 두 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